오늘은 소비자 이론의 응용과 현시선호 이론에 대해 배워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강의인 4강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강에서 배웠던 무차별 곡선 이론과 한계 효용 이론에 대해 성실히 학습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다면 이번 강의에서도 크게 어려울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시선호 이론은 이제껏 배웠던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에 배웠던 소비자 이론과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소비자 이론의 응용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 여가소득 선택 모형입니다. 4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X제와 Y제가 있고 정상제인 경우에 원점을 향해 볼록한 무차별 곡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예산선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소비자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곳에서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이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px 곱하기 xj 수량 그리고 yj의 가격인 py 곱하기 y는 소득 m이다 라는 제약식을 통해 예산선을 도출했듯이 여가소득 모형에서는 이렇게 총시간, 여가, 시간당 임금 W 그리고 소득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산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비근로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일할 만큼 소득을 얻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H라고 할 때 노동 공급은 총시간 H에서 노동 공급을 NS라고 할 때 이것은 결국 총시간 H에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L이 되고 그리고 소득은 W이기 때문에 여기서 H 마이너스 L만큼의 노동을 공급하고 여기서 시간당 임금인 W를 곱하게 되면 이것이 내가 얻는 소득 M이 되는 것입니다. 여가소득 모형의 예산선은 이렇게 H분의 0콤마를 지나게 되고 기울기는 W가 되는 여기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겠죠. 수평축은 이렇게 여가시간을 나타내는데 아까의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H분의 L을 보시면 예산선은 H를 지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소비자 이론의 효용 극대화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효용 극대화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MRS XY는 예산선의 기울기인 PY분의 PX와 일치하는 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재화를 X와 Y로 표현하고 이것을 정상제라고 했고 여기서는 소득과 여가가 기존의 X제와 Y제의 역할을 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혹은 여가 시간이 많을수록 효용이 증가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는 MRS XY가 아니라 MRS LM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본질은 저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소비자 이론의 응용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소비자 이론의 연장 혹은 파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예산선의 기울기였던 PY분의 PX였지만 여기서는 여가소득 모형에서는 예산선의 기울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W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공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최적 선택의 조건은 MRS LM이 예산선의 기울기인 임금 W와 같은 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 MRS가 이렇게 예산선과 예산선의 기울기와 이렇게 접할 때 소비자는 최적의 여가시간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최적의 소득을 정하는 것이죠. 이런 관련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고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MRS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접하는 곳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원리를 중점으로 문제를 푸시면 답을 도출하기에 수월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임금률이 상승하게 되면 노동 공급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바로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가소득 모형을 배우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MRS, LM과 W 소득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구한다고 해도 이 경제 주체에 있어 정상제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열등제로 구분이 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정상제라고 하더라도 대체 효과가 큰지 소득 효과가 큰지에 따라서도 노동 공급의 증감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임금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래프는 정상제인 경우라고 보고,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는 열등제인 경우입니다.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예산선은 다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W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수평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는 회전하여 이렇게 더 가팔라지게 되겠고, 자 여기서 우리가 대체 효과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만약 기존에 예산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면 대체 효과의 경우에는 상대 가격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즉 여기서 임금 W가 상승했기 때문에 여가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가의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주체는 여가를 줄이려고 하겠고, 원래 이렇게 E0였던 점에서 이제는 여기가 접한다고 하고 E1까지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수평축으로, 여가축으로 본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대체 효과가 되겠죠. 기존에 배웠던 X제와 Y제의 대체 효과와 비교해서 떠올려 보시면 해석이 더 편할 겁니다.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정상제든 열등제든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기서 소득 효과가 문제가 됩니다. 아까 여가가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가가 정상제라면 W가 상승하였을 때 실질 소득은 증가하게 되고 소득 효과에 의해 여가가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임금 상승에 의해서 여가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만큼 대체 효과로 인해 여가가 줄었는데, 아무리 정상제인 여가가 소득 효과에 의해 다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소득 효과에 의해 결국 이만큼의 E2만큼의 무차별 곡선 점이 찍히게 되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소득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즉 1번이 대체 효과라면 2번이 소득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육안으로 봐도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죠. 이렇게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에 이 둘의 효과를 종합하면 결국에는 임금의 상승으로 여가를 줄이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의 그래프를 보시면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전과는 다르게 소득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는 여가를 더 늘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임금 상승으로 인해 예산선이 가팔라지게 되고, 대체 효과로 인해 이것이 대체 효과입니다. 대체 효과로 인해 이렇게 1번만큼 줄었는데 오히려 소득 효과로 인해서 만약 경제 주체가 이렇게 E2만큼의 점에서 노동 공급을 이루게 된다면, 자 여기서 소득 효과는 이렇게 2번만큼 대체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즉 이렇게 소득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가를 더 늘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가장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여가가 열등제이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해도 소득 효과에 의해 여가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대체 효과에 의해서도 여가가 줄고 소득 효과에 의해서도 여가가 줄기 때문에 열등제인 경우에는 임금이 상승하면 무조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여가는 줄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금 상승에 의해서 그래프가 가팔라지고
대체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대체 효과에 의해서 줄어들었는데, 소득 효과에 의해서 오히려 열등제인 여가를 더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가는 더 결과적으로 이만큼의 여가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는 비근로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번에는 임금은 일정하고 비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즉 소득 효과만 존재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근로소득이 생겼다는 것은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울기는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평행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점은 왜 이어지지가 않는 것이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일정합니다. 하루는 24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중 우리가 여가로 쓰는 시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최대한으로 주어진 여가 시간이라고 한다면, 비근로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시간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선이 평행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예산선에서 만약 이 점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비근로소득의 증가로 인해 소득 효과가 발생했을 때 왼쪽에서처럼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에는 오히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가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 효과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정상제인 경우에는 오히려 더 늘리게 되는 경우로서,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열등제인 경우에는 그렇다면 정상제인 경우와 반대로 결론이 도출되겠죠. 원래 이 제로점에서 노동 공급이 혹은 여가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 이렇게 비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면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소득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여가를 줄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가소득 모형에서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 것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의해서 여가와 노동 공급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정상제와 열등제의 구분에 의해서도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부분에 유의하면서 학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분석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저소득계층의 생계를 보장하거나 혹은 바람직한 소비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가 배울 보조제도는 이렇게 크게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그리고 가격 보조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것인데, 현금 보조는 말 그대로 현금, 즉 돈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액만큼 예산선이 평행하여 바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현금 보조라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특정 재화로 보조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X제를 보조금 대신 지급한다고 한다면 Y제는, 제가 이 그래프를 수정을 안 했는데, 이것은 L과 M이 아니라 X제와 Y제입니다. 여기도 L과 M이 아니라 전부 X제와 Y제입니다. 이렇게 현물 보조의 경우에는 Y제는 최대 수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X제를 보조해 준다고 한다면 예산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격 보조는 특정 재화의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예산선을 공부할 때도 배웠듯이 특정 재화의 가격이 할인된다면 기울기는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여기서 X제를 가격 보조해줌으로써 X제의 가격이 할인된다면 예산선은 이렇게 완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전에도 배웠기 때문에 단숨에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제도가 다양한데 과연 효과도 같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는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 있어서 모두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보조를 할 경우 동일한 보조 금액이라는 가정하에 분석을 해야 비교가 수월합니다. 먼저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를 보시면 왼쪽 그래프가 현금 보조와 현물 보조를 비교한 것입니다. 어떠한 소비자가 만약 이 점에서 소비를 이루고 있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현금 보조나 현물 보조나 똑같이, 예를 들어서 지우고 다시 보시면 이 부분이 현물 보조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이
현금 보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현물 보조나 현금 보조나 원래 기존에 이 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XJ와 YJ죠.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현물 보조나 현금 보조나 이렇게 이 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금, 현물 보조는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 점에서 소비를 이루지 않고 만약 원래 이 점에서 소비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 때 기존에 만약 현물 보조로 보조를 해준다면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여기까지의 예산이 제약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만약 여기서 현금 보조를 통해 보조를 해준다면 얘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현금 보조를 해준다면 예산선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효용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점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봐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화보다는 돈으로 줬을 때 소비자에게 있어서 소비를 할 때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기 때문이죠. 오른쪽은 현금 보조와 가격 보조의 분석인데 소비자가 원래 이 점에서 효용 극대화를 이루고 있었다면 이때 만약 가격 보조를 해주게 된다면 소비자는 이렇게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현금 보조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선이 평행 이동하게 된다면 소비자는 더 높은 효용을 이룰 수 있고 이런 점에서 효용을 더 높은 점에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 보조라는 것은 특정 재화의 가격 할인만 이루어지는 반면에 현금 보조는 다른 재화에도 소비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용을 더 높은 곳에서 이루게 되는 것이죠. 현시소노 이론은 확실성하의 소비자 이론에서 주로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런 이론인데 무차별 곡선 이론과 한계 효용 이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등장했었지만 현시소노 이론도 소비자 이론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껏 배웠던 소비자 이론의 주된 차이점은 그런 소비자 이론과의 주된 차이점은 무차별 곡선 이론과 한계 효용 이론은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개념인 반면에 현시소노 이론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하여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즉 현시된 부분, 즉 직접 관찰된 부분을 보고 선호 체계를 판단하는 것이죠. 기존의 이론들은 여기서 보시면 선호 체계를 통해 행위를 도출하였지만 현시소노 이론에서는 소비자의 행위를 먼저 관찰하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의 선호 체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현시소노 이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정한 가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주요 가정은 약공리와 강공리가 있습니다. 특히 약공리는 이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최소한 약공리만 충족되더라도 현시소노 이론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약공리는 만약 상품 묶음이 Q0와 Q1의 상품 묶음이 있을 때 만약 여기서 Q0가 Q1보다 현시소노된다면 즉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소비자가 Q0의 상품 묶음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Q1이 Q0보다 직접 현시소노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돈으로 Q0와 Q1을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Q0를 선택하였다면 Q0가 Q1보다 현시소노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직접 현시소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강공리에서는 간접 현시소노가 메인이 됩니다. 강공리에서 만약 Q0가 Q1보다 현시소노되고 Q1보다 Q2가 현시소노 된다면 여기서 이 부호는 Q1이 Q2보다 크다는 게 아니라 더 선호된다고 그냥 이 편의상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Q1이 현시소노되고 Q2보다 Q1이 현시소노된다고 했을 때
Q0와 Q2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중간에 Q1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Q0는 Q2보다 간접적으로 현시 소노된다. 즉 간접 현시 소노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면 간공리가 약공리보다 더 좁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약공리가 있을 때 그 내에 간공리가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시소노 이론의 개념만 들으면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Q0와 Q1은 다른 상품 묶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Q0는 기존의 가격, 그리고 Q1은 변화된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것은 더 선호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크다, 여기서 크거나 같다, 이런 경우에는 Q0, P0 곱하기 Q0는 이런 상품 묶음의 가격은 P0, Q1의 가격보다 더 비싸거나 같다. 즉 이것의 수치가 더 큰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 만약 소비자가 Q0를 선택했다면 이것은 Q0를 Q1보다 현시 선호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으로 Q1도 충분히 구매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Q0를 선택했으니 소비자는 Q0의 상품 묶음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소비자의 행위를 통해 그 소비자의 선호 체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소비자는 Q0를 더 선호하는 그런 선호 체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가격 체계가 변화하여 가격이 P1으로 변화했고 이렇게 P1 곱하기 Q1이 더 비싸지게 되는 경우를 보시면 이때 만약 소비자가 Q1을 선택했다면 이것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약공리를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격 체계가 변화했는데 이런 경우에 원래 기존에는 Q1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Q0를 선택했다는 것은 Q0를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변화했을 때 Q0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Q1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일관성에 즉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약공리의 주요한 특징인 일관성을 파괴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선호가 역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고 해도 예외는 있는데 이 예외는 약공리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설명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가격이 바뀌었는데 P0에서 P1으로 가격이 변화했는데 만약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 Q1을 선택했다면 이것은 약공리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P1의 가격 체계에서 Q0의 상품 묶음이 더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나의 돈으로 원래는 Q0를 사고 싶지만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서 구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에 만약에 Q1을 구매하였다면 이것은 약공리를 위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매력 부족으로 Q0를 구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프로 간단히 나타낸다면 이 예산선이 바로 Q0라는 가격 배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소비자가 이렇게 Q0를 기존에 구매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서 가격이 변화하여 이렇게 가격 벡터가 P1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에 따라 소비자가 또 소비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만약 소비자가 Q1을 선택할 수도 있고 Q2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격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는 Q0를 선택하게 될까요? 아니면 Q1을 선택하게 될까요? 둘 중에 비교를 해보면 소비자는 어떤 점을 선택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현시 선호에 의해서 가격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Q1이 아닌 Q0를 선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Q1에 해당하는 점은 바로 이 점은
가격이 변화하기 전인 P0인 상황에서도 이미 구매가 가능했던 점입니다. 충분히 구매할 수 있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Q0를 선택했었다면 가격이 변화했을 때 Q1인 경우인보다 Q0가 여기서 Q1보다 Q0가 더 선호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현시 선호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P1의 가격 벡터에서는 여기서는 Q0는 선택할 수 없지만 만약 P0의 가격 벡터에서는 충분히 Q1보다 Q0가 현시 선호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간접 현시 선호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여기서 가격 벡터가 변했을 때 만약 P0에서는 Q2를 구입할 수 없었고 P1에서는 Q0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Q1을 보시면 P0에서는 Q0가 P1보다 더 선호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가격이 변화해서 Q1의 가격 벡터에서 가격 체계에서 Q1이 Q2보다 직접 현시 선호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본다면 간접 현시 선호에 의해서 Q2보다 Q0가 더 선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간접 현시 선호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소비자 이론의 응용과 현시 선호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불확실성하의 소비자 이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5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